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이 이번 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총평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제 이제 양측에 2시간씩의 최종 변론을 들었잖아요. 최종 변론은 아니죠. 아니죠. 이게 20일 날 하고 나면 아마 25일쯤에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는 이것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계엄이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쭉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강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 두 가지를 이제 딱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참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뭐 당의 최고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의 문제점들을 저는 열심히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우리에 대해서도 자기 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객관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화적 계엄이라는 건 논리적인 형용 모순이잖아요. 네. 계엄이라는 것은 사변이나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에 무력을 동원하는 거죠. 무력을 동원해서 비상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 자체가 평화적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평화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권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체포와 구금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모순 관계다.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나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 계몽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든 누가 들어서든 뭐 계속 비상계엄을 한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몽군주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논리적으로 네. 말이 안 되고. 이 점은 한번 여쭤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어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체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지지자들에게는 힘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마이너스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도 네. 변호인이 나와서 변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예를 들면 선관위에다 내가 군대를 보냈다라고 시인을 한 부분이라든가 네. 포고령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뭐 약간 법적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냥 가자고 그랬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 명백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냥 변호인들이 나와서 변호를 했으면 좀 애매모호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것을 언급을 함으로써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간다면 3월 중순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전망이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는? 아니 그건 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무슨 얼마나 공신력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면 상식으로 따져 보면 그리고 과거의 전례로 따져 보면 네. 최종 변론이 아니고 그 각자의 어떤 진술이 있고 나서 한 2주 정도를 예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5일이라고 만약에 25일이 최종 변론이라고 그러니까 네. 마지막 재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로부터 한 2주 그러면 아마 3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주반 야대라는 말이 나온다면 네.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조기 대선 이야기.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저는 뭐 그 지도부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상식적으로 따져 보면은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인데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네.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재명 대표 역시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들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예를 들면 유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 후보와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당에서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저 만약에 그 탄핵 인용이 돼가지고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로 어려운 그런 과제인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아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엊그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한 발언 보셨죠? 네. 이래갖고 그러면 정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 역시 형용 모순이죠. 평화적 개혁, 그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옳은 게 아니었지만 탄핵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다시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경찰관이 어떤 범행의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 범죄인 건 맞지만 나는 그것을 막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특히 또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인데 그러면 그 불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경찰관이 범죄 현장을 보고 그것을 막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네.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를 하신 것 같고 그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두고두고 네.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상태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어도 손절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비상계엄이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 당시 대표는 이것은 뭐 불법하고 위헌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없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함께 맞서면 우리한테 전혀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주장은 기각됐고 그런 주장은 한동훈 대표가 쫓겨남으로써 사라졌고 그다음에 당은 일사불란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또 지지도가 상승하고 지지자들이 결집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만약에 탄핵 이후에 그것이 인용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별화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정말 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의 그때 당시에 대처에 대해서 성급하다고 평가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 평가 자체는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겠네요. 그날 당시에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유를 들은 사람 중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당 의원들도 다 그때 현장에서 저도 국회에 있었는데 예. 만났을 때 친윤 비윤을 가릴 것 없이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좀 바뀌고 대통령도 본인이 조기 퇴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나는 그거 못하겠다.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엄 선언문을 보면서 저 계엄 할 만하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위헌 위법하다는 것은 그 계엄 선언문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당장 뭐 북한 혹은 뭐 종북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의 일관성을 견지를 한다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내려진다면 거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극렬 지지층에서는 불복 분위기가 지금 너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돌파가 되겠느냐. 두 번째 경선에서 그게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우리 당에서도 그 헌재 심판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거다. 그걸 부인하게 되면은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뽑힌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뽑힌 지 한 달 뒤에 무슨 탄핵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건 불복세 대선 불복이고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저부터 나서서 많이 했었어요.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을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 나는 네가 뽑힌 거 인정 못해라고 얘기하면서 길거리로 나서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사실 자체를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번에 뭐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이건 나는 인정 못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거리를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뭐 일반적인 국민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상황을 이렇게 한번 가정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경선에 들어가는데 어떤 후보가 나는 그 계엄은 합법적 계엄이었다고 생각하고 헌재의 탄핵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내가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있죠. 그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척점에 한동훈 대표가 서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는? 아니 그 비상계엄은 위법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래서 조기 퇴진을 본인이 그 응낙을 하셨던 것이고 근데 그것조차 부인했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거는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거기서 예를 들면 그거 저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정면 승부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에게 얼마나 호응을 끌어내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해왔던 모든 주장들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수없이 해왔던 모습입니다. 보여왔던 모습입니다. 옳지도 않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뽑힌 후보가 과연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건데 네. 저게 뭔 소리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말씀이 그건데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책을 쓴다고 거기다가 페북에다가 일요일 날 한 줄을 올렸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100군데 이상에서 보도가 쏟아졌어요. 뭔가 의원들 평도 바로 따라오던데요. 예, 그렇죠. 반박하는 평도 따라오지만 그거 역시 사실은 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가 뭐 예를 들면 대선 지지도가 지금 뭐 이제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야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되고 한동훈의 다음 스텝이 뭐야.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아주 많은 관심들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근데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포지션과 겹치는 그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점이 그 비교 우위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아까 뭐 여론조사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뭐 호남에서 여론조사가 앞 19% 정도가 유승민 후보고 그다음에 9% 정도가 한동훈 후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격차가 있는데 그건 뭐 호남에 있는 분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여론조사에 가깝다라는 최고위원님이 생각이 들고. 또 여론조사를 얘기해서 조사기호 좀 찾아서 올려주세요. 또 아니 이거 여기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그 밝혀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예. 밝혀야 돼요. 아무튼 예.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는 그동안에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항상 보면 야당 지지자들이 가장 높게 선호하는 후보잖아요. 그게 네. 제가 보기에 우리 후보와 싸웠을 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선택이다 이거죠. 역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전체 그 조사를 보면은 유승민 후보께서는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승민 선배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실제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안철수 봅니다. 의원은요. 안철수 의원도 무엇보다도요.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한 정치인으로서 저도 60대 이상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잠재돼 있어요. 네.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시대를 바꿔야 된다.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로 제대로 안 된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런 정치인들도 이게 그러면 아닌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도 이제는 이제 기성 정치의 범죄에 들어가는 인물이 저는 되어버렸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 여러 차례 나오셨고 예, 그래서 예. 신선함 같은 것들이 없고 보여줄 수 있는 카드 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우리의 시대 정신은 야 이제 보수고 진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꾸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는 어떤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를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가장 거기에는 전 대표가 가장 적절한 그 시대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KBS 광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60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20초가 날아가는구나 이걸로.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요. 네, 이거 안 밝히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책 예약 판매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이걸 복귀 이제 첫걸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겠죠. 책 내용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책 내용은 뭐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니까 네. 거기에 뭐 좀 설명이 나올 텐데 2부로 구성돼 있고요. 1부, 2부 예, 두 어떻게 개로 어떻게 구성돼 나눠지는 있고 건데?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은 그동안은 본인이 그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얘기들 그러면 거기에 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이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속칭 뉴스거리가 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찾으셔야겠죠.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다 무슨 뭐 맨눈으로 꼼꼼히 즐거워하면서 예. 데스킹 하듯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이라든가 그 한동훈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담이 진행이 된 거군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기에는 여러 차례 그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 대담자와 만나서 계속 많은 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꽤 양이 많아요. 전체적인 책이 분량이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오, 아니 그 사이 그렇게 많이 썼어요? 390. 근데 저도 이제 편집국장 출신이잖아요. 저 1월부터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못했는데. 한 달 사이 어떻게 400페이지로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뒷부분의 절반 정도는 그잖아요. 그 인터뷰니까. 그래도 200페이지로 하더라도 그것도 속도가 엄청 그것도 뭐 엄청 빠르게 쓰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책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그러면 책 뭐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시겠지만 예. 저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예상할 출판 수 있는 기념회나 거. 뭐 예. 출판 기념회는 저희 당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서 예, 우리 그때 다 그 얘기- 서명했거든요. 그때 출판 그랬어요. 기념회 하면서 그런 돈 받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리고 그 의원 되더라도 특권 포기한다는 거 다 서명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자기가 하지 말자고 해놓고서 그걸 할 리는 없고요. 출판 기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하겠죠. 토크 콘서트 뭐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